안녕하세요. 내면탐험 브리스입니다. 여러분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캠브리지 사전에서는 이를 needs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것, 즉 needs는 한국어 사전에는 필요로 번역되고 있고 비폭력대화 책에서는 욕구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need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실습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경험하고 싶으신 분은 끝까지 영상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욕구를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발표한 욕구 위계 이론이죠. 매슬로우는 처음에 5단계를 만들었고 죽기 1년 전에 1단계를 추가해서 6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인지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의 단계를 추가해서 그림과 같이 총 8단계로 만들었죠. 보시면은 중간에 빨간 줄로 제가 위와 아래를 구분했는데요. 아래는 결핍의 욕구로 1에서 4단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5에서 8단계는 성장의 욕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욕구에서는 5에서 6단계는 낮은 수준의 성장 욕구, 7에서 8단계는 높은 수준의 성장 욕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욕구 위계 이론만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없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욕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주 이용이 되고 용이한 부분이 있죠. 맨 아래에 이 기반이 되는 욕구를 먼저 살펴보면 생물학적이고 생리적인 욕구, 기본적으로 삶에 필요한 공기, 음식, 물, 거주지, 따뜻함, 섹스, 잠 등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 욕구, 보호, 보안, 질서, 법, 제한, 안정성 등이 있고요. 그리고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가족, 애정, 관계, 작업 집단, 직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존중 욕구, 성취, 지위, 책임, 명성. 성장의 욕구로 넘어가서 인지 욕구, 지식, 의미, 자기인식. 심리적 욕구에는 아름다움, 균형, 형상. 그리고 자기 실현에는 개인적 성장, 자기 이행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이행은 셀프 풀필먼트로 써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뜻이 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기 이행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어서 좀 단어를 쪼개서 보니까 이 셀프라는 것은 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full은 가득, fill은 채우다. 결국 나를 채우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자기 실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 단계에 있는 자기 초월, 자기 실현을 위해서 타인을 돕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2년간 사람들의 내면을 탐험하면서 이 욕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결국에 그 사람들의 욕구를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맨 아래 생물학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진화 심리학자들도 결국 욕구 위계 이론에서 말하는 모든 단계들이 생존과 번식의 욕구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폭력대에서는 이 욕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비폭력대화는 이 욕구가 인간적이라면 보편적으로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이 욕구가 작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와 수단은 구분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수단이라는 것은
원서에는 strategy, 전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폭력 대화 체계는 수단이라고 번역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욕구와 수단은 왜 구분해서 보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주로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의를 좀 살펴보면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수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갈등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수단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특히 첫 번째로 떠올리는 수단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과거의 경험 아니면 어떤 사전 지식 그리고 신념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수단이 우리가 이 수단에 집착하게 되면서 우리의 어떤 선택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욕구로 어떻게 보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좀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과거에 저의 그 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 여자친구는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런 주제로 이제 지금 제 이야기는 아마 다른 분들도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자친구가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할 때 그 욕구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자친구랑 대화를 통해 파악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듣는 것이 본인에 대한 어떤 관심과 사랑의 어떤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미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걸 말로 매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리고 낮에는 회사 업무로 좀 정신도 없고 저녁에는 자기 계발로 좀 제가 일정을 가득 채워 놓고 있는데 그렇게 좀 바쁜 일상에서 이걸 매일 해야 되나? 좀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이제 비폭력 대화로 이렇게 풀어나갔어요. 우선 여자친구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욕구로 좀 연결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자친구에게 좀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제 마음을 좀 욕구의 관점에서 전달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만약에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나에게 그게 의무감으로 좀 느껴져서 진정성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 왜냐하면은 나는 너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거든.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친구가 그래, 나도 진정성 있는 어떤 사랑 표현이 중요해. 그렇게 저의 어떤 진정성의 욕구로 연결이 좀 되었어요.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이런 서로에 대한 어떤 욕구를 좀 확인을 해서 괜찮을지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여자친구는 어쨌든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과 관심을 계속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찾은 방법은 제가 여자친구와 함께 있지 않더라도 여자친구가 문득 떠오르면 뭔가 보고 싶다거나 어떤 사랑한다고 좀 표현을 하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더라도 연락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수단은 저의 어떤 진정성의 욕구도 충족이 되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사랑과 관심의 욕구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되기도 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욕구로 연결이 되는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서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된 거죠. 이런 경험들이 관계 안에서 반복이 되면서 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각자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욕구를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가 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음 이렇게 욕구로 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좀 사례로 표현을 했는데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뭐 어떤 분은 좀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뭐 그런 표현을 하실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저도 이 비폭대화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매주 연습하고 모임도 열고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쪼끔 더 익숙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요. 어 여기서 사실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수단을 찾는 게 쉬울까?'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떨 때는 "욕구가 충돌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욕구가 충돌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도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게 이 상황에서는 욕구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도저히 이거를 서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그런 상황들도 자세히 좀 잘 들여다보면은 그 수단이 충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거를 찾지 못할 뿐, 그래서 이 마셜 로젠버그는 이 "창의성이 정말 중요하다."라고도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창의성만 있다면 우리의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들려는 예시는 사실 이 욕구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결국에 우리가 욕구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어 이야기해 보기 위한 사례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격렬하게 싸우고 있죠. 이 두 체제는 서로 이제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공정성에 기반한 능력의 욕구로 우선순위를 지정하죠. 그리고 사회주의는 평등에 기반해서 자원을 할당합니다. 이렇게 각 체제에서 취하는 국가 운영 방식이 좀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어떤 선택 방식의 욕구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먹고 자고 살아가는 생존하기 위한 어떤 생리적인 욕구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진영에 있더라도 동일한 인간 존재로서 생존하기 위해 애쓰는 존재로 바라볼 수가 있다면 어떤 연민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욕구, 그들의 욕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관점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이 욕구의 보편성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절된 사고방식은 서로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을 지속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그럼 이렇게 욕구가 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비폭대에서는 이 상호 연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제안을 해요. 그러면 서로의 상황을 좀 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각자 어떤 욕구에 기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이런 상호 연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으로 자기 공감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 자기 공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내 자신에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공감을 했을 때 타인의 어떤 욕구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기 공감은 결국 내 자신의 욕구와 깊이 연결되는 건데요. 내 자신의 욕구와 깊이 연결이 됐을 때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기면서 타인과의 연결도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을 보고 인간중심 이론을 창시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흥미로운 역설은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는 변한다는 것이다. 자기 공감, 자기 연결. 어떻게 보면 자기 수용이라고 볼 수도 있죠. 내 자신과 연결되면서 나의 어떤 중요한 욕구와 마주할 때 그때 내가 좀 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한 줄 정도 요약을 하면은 우리 안에 욕구와 연결이 될 때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상대방의 욕구와도 연결이 되고 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포용하고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굳이 인류애까지 가져야 돼? 경험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저는 '내가 언제 행복하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거든요, 스스로한테. 그때 제가 찾은 것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하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또 답을 생각해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생각을 계속 확장하고 확장하고 확장하다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는 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결국 온 세상 사람들 어떤 인류애처럼 되는 거죠. 그런 저의 어떤 사고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유튜브 올리고 제가 이게 좋다 제가 경험하고 좋은 것을 사람들한테 나누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 그런 노력의 일환인 거죠.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네.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서 핵심 욕구를 발견하는 실습을 해 보려고 해요. 이 연습은 나에게 좀 소중한 욕구에 접근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조용한 장소랑 글을 쓸 수 있는 종이와 펜 또는 어떤 기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척추를 곧게 펴고 눈을 감거나 시선을 낮추는 형태의 어떤 방식으로 주의를 내면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호흡의 흐름을 따라서 몸과 마음이 안정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준비가 되면 앞에 있는 종이와 펜을 집으세요. 어떤 기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 내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상상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삶의 끝자락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끝자락에 있는 내가 과거를 회상해요.
내가 그동안 했던 선택, 성취한 것, 그때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그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쓰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든 괜찮고 문법이나 구두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의식의 흐름대로 작성해 보세요. 작성하는 시간을 위해서 잠시 일시 정지를 해두고 작성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작성이 모두 끝났으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과 다시 연결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작성한 글을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 그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눈에 띄는 핵심 가치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핵심 가치랑 연결해서 내가 현재의 삶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에게 중요한 핵심 가치와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더 원하거나 덜 원할 수 있을까요? 나의 핵심 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알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는 동안 연결되었던 이 핵심 가치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오늘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만 하는 것,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늘 발견한 나의 어떤 핵심 가치, 핵심 욕구는 이미 알던 것일 수도 있고 새롭게 발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찾은 그 핵심 가치를 일상에서도 염두에 두면서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들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